계속해서 생산 모형을 이용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국가의 1인당 GDP를 Y1이라고 표시를 했고 다른 한 국가의 1인당 GDP를 Y2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의 1인당 GDP는 이러한 형태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ountry 2의 1인당 GDP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ountry 1의 1인당 GDP나 Country 2의 1인당 GDP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우리가 1인당 GDP, 1인당 자본수다,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다만 이제 두 국가의 차이는 Country 1의 경우에는 1인당 자본수탁이 K1, 그 다음에 Country 2의 경우에는 1인당 자본수탁이 K2, 그 다음에 Country 1의 경우에는 총 요소 생산성이 A1, 그 다음에 Country 2의 경우에는 총 요소 생산성이 ATFP가 A2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Country 1이 만약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고 그 다음에 TFP 수준도 더 높다면 당연히 1인당 GDP가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Country 2의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 K2가 K1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TFP A2가 A1보다 크다면 반대로 Country 2의 1인당 GDP가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K1이 K2보다 크지만 반대로 A1은 A2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국가의 경우에 이제 봤던 것처럼 자본 스탁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TFP 수준이 낮다면 그렇다면 1인당 GDP가 반드시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여하튼 두 국가의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본적으로 두 국가의 생산함수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다만 차이점은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나 혹은 TFP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두 국가의 1인당 GDP를 비율로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율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로 변환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GDP를 이제 비율로 표현해 보면 Y1, Y2, Country 1을 Country 2로 나누었습니다. A1, A2 곱하기 K1, K2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왼쪽은 Y1 over Y2가 되고 right hand side는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총 요소 생산성의 비율, TFP의 비율이 되겠죠. 비율의 자연 로그 값,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의 3분의 1승을 해준 것이고 승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로그의 A1, A2 플러스 3분의 1의 로그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의 자연 로그를 취해보면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이걸 이제 우리가 소득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로그 비율의 비율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소득 격차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로그의 XY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이거 똑같이 이제 어플라이 해보면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의 자연 로그는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득 격차는 뭐와 같냐면 로그의 Country 1 그 다음에 로그의 Country 2의 1인당 GDP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소득 격차와 같은 것이죠. 로그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로그 값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untry 1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마이너스 Country 2의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것을 소득 격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는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결국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첫 번째 컴포넌트는 바로 두 국가의 TFP 차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TFP 로그 TFP
마이너스 로그 TFP니까 TFP 차이에 의해서 일정 부분 설명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될 거예요. 물론 자연 로그 값의 차이죠.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1인당 자본 스탁의 로그 값의 차이가 정확한 데피니션이지만, 그냥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체로 소득 격차라고 하면 이제 로그 GDP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FP 차이라고 하면 로그 TFP의 차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하면 그냥 1인당 자본 스탁의 로그 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본 스탁의 차이가 되겠죠. 정확한 표현은 1인당 자본 스탁의 로그 값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의상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가 컨트리 1이 컨트리 2와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높다면 그건 TFP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값이 무지무지 크다면 이 값이 조금 작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충분히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컨트리 2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1인당 자본 스탁은 머신이나 컴퓨터라든가 뭐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트리 1의 TFP가 월등히 컨트리 2보다 높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텀이 두 번째 텀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리 1의 1인당 GDP가 컨트리 2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도출했던 식이 바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국가 간의 소득 격차,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소득 격차는 일정 부분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일정 부분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하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 앞에 3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1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1 times 로그의 TFP가 되고, 더하기 두 번째 텀은 3분의 1 곱하기 로그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3분의 1이 갖는 의미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생산함수에서 오는 것이죠. A의 K의 3분의 1승. 그래서 자본의 쉐어라고 우리가 4장 전반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자본의 쉐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체감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본을 한 단위 더 추가로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늘렸을 때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가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인데,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은 자본을 상대적으로 적게 축적한 국가에서 자본을 한 단위 더 추가로 늘렸을 때, 컴퓨터 한 대를 더 구입한다든가 공장을 추가로 더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반대로 자본을 이미 충분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국가에서 컴퓨터를 한 대 더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 설비를 조금 더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컨트리 1의 경우에 TFP가 2배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1은 A2의 2배예요. 그러니까 컨트리 1의 총 요소 생산성은 컨트리 2의 총 요소 생산성의 2배다. 그래서 A1은 2 times A2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은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자주 쓸 텐데, 컨트리 2의 TFP와 비교했을 때 컨트리 1의 TFP는 컨트리 2의 TFP의 2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의 TFP의 차이는 그냥 로그의 2가 될 거예요. 로그의 2 정도 값을 가질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시면 똑같이 TFP도 2배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자본 스탁도 2배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컨트리 1은 컨트리 2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도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TFP 수준도 더 높은 국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도 컨트리 2보다 더 많다. 2배 정도 많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로그 값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제 로그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K1이 이제 K2의 2배니까. 그런데 자본의 한계 생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시죠. 1인당 자본 스탁도 2배, TFP도 2배입니다. 그럼 이제 로그의 2가 되고 이쪽도 로그의 2가 될 거예요. 똑같이 TFP도 2배,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도 2배가 되었지만 각각이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지 않겠죠. 왜냐하면 TFP 앞에는 1이 있고 여기 앞에는 1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을 똑같이 2배로 늘렸을 때 지금 뭐 우리가 2배라고 가정하긴 했지만 2배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났을 때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는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값,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TFP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배로 늘렸을 때 혹은 2배가 되었을 때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P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 생산 체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TFP 생산함수에서 보시면 A가 늘어나면 A가 2배가 되면 Y는 자연스럽게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K는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Y에 그만큼 그러니까 A와 같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예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1인당 자본 스탁이 1인 경우 여기에서 2배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는 1인당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1000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머신, 컴퓨터, 자본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자본 스탁이 1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똑같이 자본 스탁이 델타 K가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죠.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정확히 1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물론 1에서 2가 되는 것과 1000에서 1001이 되는 것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델타 K가 1이라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1인당 자본 스탁이 1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인당 GDP는 얼마만큼 늘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생산함수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K의 3분의 1, TFP는 1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자본 스탁이 한 단위만큼 늘어났을 때 1인당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현재 자본 스탁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인당 자본 스탁이 1인 경우에 당연히 1인당 GDP는 K가 1이면 당연히 1인당 GDP는 1이 되겠죠. 1의 3분의 1승은 1일 테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1000이면 여기에 3분의 1승은 10입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 1인당 GDP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1000일 때 1인당 GDP는 이제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가 2일 때와 K가 1001일 때는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전자계산기 같은 걸로 해보시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2가 될 때 GDP는 1인당 GDP는 1.26이고요. 그러니까 2의 3분의 1승입니다. 그 다음에 1001일 때 1인당 자본 스탁이 1인당 GDP는 10.003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1에 3분의 1승을 계산하면 10.003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똑같이 한 단위만큼 늘어나지만 1인당 GDP는 첫 번째의 경우에 0.26만큼 늘어나고 두 번째 경우에는 0.003만큼만 늘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 스탁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고 있을 때 축적한 상태에서 추가로 자본 스탁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 스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이제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번 해보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본 스탁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해봐야 GDP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5장에서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TFP의 차이로 인한 1인당 GDP의 차이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따른 1인당 GDP의 차이 각각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고요.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이그젬플을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펜월드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US 데이터와 이제 차이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US의 경우에 17만 3천 달러 정도 되고 차이나의 경우에는 이제 6만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US 차이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컨트리 1이 US고요. 컨트리 2가 차이나입니다.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K1, K2가 되겠죠. 이 값은 바로 K1 over K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Y1 over Y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 계산해 보면 2.573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차이나의 2.6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해 보면 2.573의 자연 로그 값은 0.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바로 0.945가 되고요. 두 번째로 1인당 GDP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US 경우에 54,586달러, 그 다음에 차이나의 경우에는 13,0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US의 1인당 GDP가 차이나의 4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1.4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도출했던 간단한 식이 바로 1인당 GDP의 차이는 일정 부분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일정 부분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물론 이제 TFP에 대한 자료도 사실 펜월드 테이블에 존재하는데 그냥 뭐 여기에서는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막바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낸 값이 뭐냐면 1인당 GDP의 차이는 1.4고요. 로그 값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로그 값으로 1.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1.4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득 격차 1.4 그러면 로그 값으로 1.4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계산했더니 0.945예요. 그런데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여기에 이제 워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1.4는 TFP의 차이 더하기 0.3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US 차이나의 소득 격차가 1.4 정도 되는데 그 중에 0.315만큼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략 뭐 한 1.1 정도 되겠죠. 계산해 보면 1.085입니다. 이 값이 1.085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85 더하기 0.315를 하면 정확히 1.4가 되니까 전체 1.4 가운데 1.085는 거꾸로 이건 데이터에서 온 게 아니고 0.315 계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1.4에서 0.315를 빼면 1.085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추론할 수 있냐면 1인당 소득 격차 1.4 가운데 1.085는 TFP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0.315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전체 소득 격차가 1.4인데 그 가운데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1.4분의 0.315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2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85는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니까 1.4분의 1.085를 하면 바로 77.5%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3 정도는 TFP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US 차이나의 소득 격차는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넘습니다. 4분의 3이 넘는 소득 격차는 TFP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뭐라고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만약에 없앤다. 다시 말해서 차이나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이제 자본 축적을 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을 더 많이 늘려요. 그래서 US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지금 2.5배만큼 많은데 차이나가 6만 7천 달러에 해당하는 1인당 자본 스탁을 더 끌어올려서 이걸 17만 3천 달러로 맞추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율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그의 1은 제로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열심히 늘려서 소득 격차 가운데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소득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100% 가운데 대략 4분의 1 정도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고 4분의 3 정도가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미국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득 격차의 4분의 1 정도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4분의 3 정도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월드 테이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개 국가와 소득 수준이 1인당 GDP로 봤을 때 가장 낮은 5개 국가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그냥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썼고요. 그래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를 이제 가장 빈곤한 국가라고 제가 편의상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득 수준이 1인당 GDP가 높은 5개 국가는 카타르,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죠. UAE, 그 다음에 아일랜드, 브루나이, 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산유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는 대체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부룬디, DR 콩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니제르 이렇게 5개 국가.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이랑 부룬디, DR 콩고는 이제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랑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인데 대체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 5개, 그러니까 richest 5개 컨트리와 poorest 한 5 컨트리들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5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의 평균은 31만 5천 달러,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3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 K1 over K2는 10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100배 정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5.34의 로그 값을 취해보면 4.66이 되고 이게 바로 로그의 K1 over K2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반영해서 두 번째로 1인당 GDP의 평균 값인데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88,787달러,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국은 거기에 한 100분의 1 수준입니다. 807달러.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Y1 over Y2는 110달러 정도 되고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바로 4.70이 됩니다. 이 두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로그의 Y1 over Y2는 4.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생산 모형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1인당 GDP의 비율이 4.70인데 4.70은 TFP의 차이에 의해서 일부분 설명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죠. 4.66.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66을 하면 3.15가 나옵니다. 바로 이 값이죠. 3.15. 그럼 우리는 두 국가의 TFP 차이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4.7 마이너스 3.25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55가 됩니다. 그래서 4.7에 해당하는 소득 격차 가운데 1.55만큼은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3.15만큼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어요. 네, 어쩐지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66을 하면 이게 1.55고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15가 되겠죠. 4.7 마이너스 1.5 하면 3.1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 격차 4.7만큼 4.7 가운데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한 1.55 정도고요. 나머지 3.15 더 많은 부분은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계산해 보면 전체 4.7 가운데 1.55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바로 생산성 차이에서 TFP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추론을 여기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 스탁을 많이 늘려줘요. 가서 공장도 지어주고 뭐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K에 해당하는 1인당 자본 스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말도 안 되겠지만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두 그룹의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조차도 여전히 1인당 GDP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1인당 GDP의 차이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냐면 3.15만큼의 상당하죠. 4.7 가운데 3.15면 상당히 큰 겁니다. 대략 한 3분의 2, 70%, 67% 정도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TFP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TFP라고 하는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는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제 제가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적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제도, 인스티튜션, 네 번째는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TFP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적 자본, 우리가 흔히 교육 수준으로 표현하는 뭐 다양합니다. 교육 수준, 스킬, 숙련도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이제 휴먼 캐피탈, 피지컬 캐피탈의 K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휴먼 캐피탈이에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미스 얼로케이션. 사실 미스 얼로케이션은 이제 자원 배분이 잘못되었다는 뜻인데, 생산 요소가 조금 투입되어야 되는 곳에 과도하게 많이 투입이 된다든가, 혹은 이제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곳에 조금 부족하게 투입이 된다든가, 그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inefficient allocation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최근에는 그냥 이걸 misallocation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경작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misallocation을 제가 그냥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배분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비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은 피지컬 캐피탈에 대응되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지컬 캐피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두 가지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 K가 바로 대표적인 피지컬 캐피탈입니다. 그냥 K가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걸 이제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게리 베커라고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바로 이 인적 자본과 뭐 노동 관련된 이슈 거의 뭐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교육, 그다음에 노동, 인적 자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게리 베커. 사실 이제 휴먼 캐피탈에 대한 그 경제학적인 개념의 정립은 사실 게리 베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리 베커가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캐피탈을 휴먼 캐피탈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우리가 뭐 캐피탈이라고 하면 그럼 뭐 공장, 뭐 컴퓨터, 뭐 설비, 시설 뭐 이런 것들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체득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물적 자본, 실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체화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 바깥에 이제 쌓아놓고 축적해 갈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이제 휴먼 캐피탈은 바깥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체화되는 것,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교육, 경험, 뭐 experience, skill, education 이런 것들을 그냥 총망라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득해서 자신에게 내재화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휴먼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하는 것, 누가 얼마만큼 더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정량화해서 퀀티파이해서 비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휴먼 캐피탈은 이제 교육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가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똑같이 초등학교 6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초등학교 6년 교육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을 수 있고 한국처럼,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는 초등학교 6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의 교육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국가 간의 어떤 에듀케이션의 차이, 인적 자본의 차이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지표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연수, average years of schooling 이 바로 인적 자본의 규모를 측정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인적 자본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술 교육, 경험, 스킬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정량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인적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이제 교육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연수와 1인당 GDP를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이쪽 휴먼 캐피탈과 경제 성장, 거시경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견해낸 사실이 뭐냐면, 대학 교육을 1년 더 받을 경우에 이제 평생 소득이 대략 7% 정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 교육 시스템이 4년제니까 4년 대학 교육을 받을 경우에 소득 수준은 대략 28% 정도, 뭐 거의 맥시멈이죠, 그렇죠? 이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2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과 1인당 GDP가 비례하겠죠. 뭐 1인당 GDP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소득의 개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국민계정, 내셔널 인컴 어카운팅에서 우리가 했던 뭐 엑서사이즈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그젬플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산함수의 형태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휴먼 캐피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생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제 국가 A라고 하는 컨트리를 비교하고 싶은데, 예컨대 대한민국의 평균 교육 연수는 대략 14년 조금 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제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연수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분들 세대는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받지만 이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의 average years of schooling은 대략 한 14점 몇 년 정도 돼요. 14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육 연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올드 제너레이션이 점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이제 퇴장하게 되면 영 제너레이션이 등장하고 올드 제너레이션이 퇴장하게 되면 이제 교육 연수는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인 컨트리 A는 뭐 10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교육 연수는 뭐 대략 14년, 10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연수에 대한 비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년과 10년, 그래서 뭐 1.4배 교육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대학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소득 수준이 대략 7%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4년 차이를 전부 다 대학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0년이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고1 수준의 교육이고, 14년이면 이제 전문대에 졸 정도의 교육 수준이기 때문에 칼리지 수준의 교육 연수이기 때문에 사실 두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가 지금 4년 차이니까 28% 정도 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계산의 편의상 28%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국가 A의 일반적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라고 한다면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기준 일종의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그냥 $1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한 $10 받는데 왜 $1라고 썼습니까? 그러면 단위를 10분의 1시간이라고 10분의 1시간에 $1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년 교육을 더 받게 되면 28% 정도 소득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1.28를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과 국가 A의 교육 수준이 14년, 10년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은 뭐냐면 국가 A의 소득 수준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소득이 $1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4년 정도의 대학 교육을 받을 경우 소득은 대략 28%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한국의 소득 수준은 컨트리 A의 한 1.28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제 교육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GDP와 그다음에 K 1인당 자본 스탁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봤더니 한국의 1인당 GDP는 20이고요. 이거 그냥 제가 다 만들어낸 그냥 이그젬플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 A의 1인당 GDP는 10. 그리고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은 1000. 그 다음에 국가 A의 1인당 자본 스탁도 10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요. 다만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컨트리 A보다 2배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왜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1.28, 28% 높은데 왜 여기에서는 2배 높게 설정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평균적인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이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1인당 GDP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1인당 GDP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100%다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모형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가 20이고요. TFP는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1000이니까 1000의 3분의 1승은 1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TFP는 2가 되고요. 계산된 값입니다. 당연히 2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리 A의 경우에는 10은 A의 1000의 3분의 1승이니까 컨트리 A의 TFP는 반드시 1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도 계산된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연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걸 이제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밑에 1인당 GDP, 1인당 자본 스탁, TFP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컨트리 A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TFP가 2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TFP는 2배 높다. 2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득 격차, 지금 2배에 달하는 소득 격차가 모두 다 TFP의 차이에서 오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웠던 두 국가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존재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장에서 가정했던 이러한 생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휴먼 캐피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인적 자본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인당 GDP가 높아졌는데 마치 이게 TFP가 높아서 1인당 GDP가 높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격차,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 따른 인적 자본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가 반드시 있겠죠. 소득 격차가 마치 TFP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1인당 GDP가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여기에 이제 인적 자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본이 높아서 1인당 GDP가 높은 건데 그걸 우리가 이러한 생산함수에는 반영할 수 없어서 마치 TFP가 높아져 가지고 1인당 GDP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함수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서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또 나중에 다른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는 과목이 있어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고요. 생산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 수는 있겠죠. 네, A의 K의 3분의 1승, 예를 들어서 H의 3분의 1승, 이렇게 이 하나의 텀을 더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H가 바로 교육 수준 혹은 인적 자본, 교육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생산함수를 조금 변형하고 이렇게 생산함수를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교육 수준을 생산함수에 반영하는 이제 엑서사이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적 자본을 반영하는 3분의 1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H라고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H라고 하나 넣어서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총 요소 생산성, 두 번째가 1인당 자본 스탁, 세 번째가 휴먼 캐피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의 차이는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그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과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은 생산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해서 생산함수에 반영하지 못하면 이것이 마치 생산성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고요. 그런데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뭐 책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꼭 또 틀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조금 더 뭐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져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목과 사실 이 컨텐츠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은 제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인적 자본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해서 생산함수를 통해 반영하지 못하면 이것이 마치 전부 다 생산성의 차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의 차이는 두 번째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세계 여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뭐 TV를 통해서 뭐 채널도 많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도 굉장히 컨텐츠도 많고 그래서 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어떤 기업의 모습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보잉 이런 뭐 아니면 스페이스X, 애마존 이런 그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이런 이제 IT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제조업체까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생산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대략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쪽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일을 하는지 대략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뭐 프론티어에 있는 첨단 기술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생산 활동, 기업 활동 이런 것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국가들 사이에서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현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사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기술 수준이 발전한 국가의 기술이 그렇지 못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이전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특허라든가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떠나서 사실 뭐 블루프린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수명이 이미 지난 저작권 보호라든가 카피라이트가 이미 페이턴트가 이미 종료된 그런 뭐 제약 기술이라든가 그런 테크놀로지들은 뭐 비교적 쉽게 저소득 국가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국가 간의 기술 격차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기술 발전의 사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생산 활동에 적합한 고성능 컴퓨터라든가 슈퍼컴퓨터겠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파이저에서 그 뭐죠 복용할 수 있는 약 복용할 수 있는 그 뭐죠 백신 개발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발전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인스티튜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본을 축적하고 뭐 인적 자본이든 피지컬 캐피탈이든 휴먼 캐피탈이든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DR 콩고라든가 부룬디, 뭐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가장 좋은 이그젬플들은 바로 서독과 예전에 이제 다 통일이 된 국가였어요. 서독과 동독이 과거에는 한때 분단된 국가였었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소비엣 유니언이죠. 소비엣 유니언의 그 영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던 국가고 반대로 이제 소독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채택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경제 발전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독의 국민과 동독의 국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지리적, 기후적인 여건도 두 국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홍콩과 중국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홍콩은 좀 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의 홍콩과 인접한 그 중국 지역, 기후적인 차이, 물론 이제 홍콩과 베이징 사이의 지리적인 환경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겠지만 이제 홍콩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떤 인종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지역에 있는 도시와 홍콩과 인접한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경제적 발전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분단된 지 이제 벌써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외모의 차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언젠가 통일이 돼서 함께 살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그 외모의 차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두 국가가 분단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분단된 이후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과연 두 국가 사이에 인종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지리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죠. 다만 정치 시스템의 차이, 경제 시스템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우리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상당히 그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를 제가 비호하거나 지지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진국이냐라고 하면 좀 갸우뚱한데 저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반대로 이제 북한은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 굶주림, 기아 이런 것에 이제 허덕이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북한 관련된 연구를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통일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좀 안 하고 있는데 또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학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컨퍼런스에 많이 다녔었어요. 전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5년쯤 전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이제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제 유엔 기구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한 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 그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북한 주민들이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요. 공통점은 환경적인 요인, 지리적 요인, 문화적인 요인, 인구 구성 이런 거 뭐 전혀 다르지 않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정부의 형태, 정책, 그 다음에 법의 지배, rule by law라고 부르지 않고 rule of law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는 법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잘못된 법도 법에 따라서 뭐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그것도 법치 국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정말 make sense 하냐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그 집행을 하는 그러한 국가들, 뭐 예를 들면 탈레반 같은 그런 국가들은 법치 국가일 수는 있겠지만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제도,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시장 경제라든가 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법의 지배,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론의 자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뭐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뭐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별로 이제 그 제도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패의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제 지표들이 있어서 어떤 국가의 이제 법의 지배 점수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 그 다음에 부패 정도가 부패 정도가 어느 국가가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스티튜션의 품질이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확립한 국가들은 기술 개발 투자의 유인이 이제 형성되어서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부패가 심하고 배임, 횡령, 착취, 몰수 등이 만연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뭐 외국계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이 국가에 들어가서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할까? 어느 순간 이제 정부가 기업의 재산을 몰수해 갈 수도 있고요. 기업의 R&D 성과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방지 제도, 방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제 뇌물을 줘야 되고요.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기술 개발도 어려울 것이고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기술 발전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피지컬 캐피탈에 대한 투자, 자본 축적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이제 미스얼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개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벤처 기업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굉장히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뭐 IT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또 IT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끄러운 기업이 있어서 뭐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업 1, 기업 2인데 기업 2가 대기업, 올드한 기업이고요. 기업 1이 그러니까 사실 뭐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장에 미리 진입해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이 기업을 KT 같은 회사를 사실 이그젬플로 들었었는데 요즘은 뭐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K그룹이라고 K그룹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뭐 K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K기업 네, K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작고 얼마 되지 않은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정경 유착의 정도가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기업 2는 정경유착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판사라든가 검사 출신들을 이제 기업의 법무팀으로 모셔온다든가, 그 다음에 노동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했던 금융위원회 이런 곳에서 일했던 이제 고위 공무원들을 퇴직한 이후에 이제 상당히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해서 모셔온다든가, 그래서 임원으로 기업의 임원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들을 기업의 임원으로 모셔오는 그런 기업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들이 임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 기업들과의 커넥션도 좋을 것이고,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될 테니까요. 반면에 이제 기업 1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은 기업 1은 기업 2의 이제 견제를 받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마켓쉐어가 높아지면 이제 기업 2는 경쟁이 불가피해질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프레셔를 기업 1한테 주려고 하겠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는 물론 이제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는, 첫 번째, 기업 1은 벤처기업,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 정경유착 정도가 약한 기업인데 필요한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투입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업 2는 정반대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과 M&A를 한다든가, 그 계열사들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투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요.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자본의 한계 생산이 떨어질 텐데 굉장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크다는 것은, 이 기업 1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크다는 것은 이 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금융기관이 추가로 자본을 조달할 경우 경제 전체로 봤을 때 GDP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출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만큼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이 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기업 2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기업 2의 경우에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낮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기업 2에 10억을 빼다가 이 기업에 투자되고 있던 10억을 빼다가 기업 1한테 이렇게 주면 당연히 기업 2에서는 10억이 빠져나가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뭘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일부 줄어들 거예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MPK2만큼 줄어들겠죠. 2만큼 감소할 거예요. 10억을 빼냈으니까. 그 10억을 기업 1한테 이렇게 넣어주면 이 기업도 뭘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 2에서 줄어든 재화와 서비스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낼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PK1이 MPK2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라고 하는 재화를 기업 2에서 기업 1으로 reallocate 한다면 기업 2에서는 당연히 뭔가를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기업 1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업 2가 대기업 혹은 K기업이 매우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 1한테는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자금이 이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이제 확장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국가 컨트리 B는 이러한 그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없는 국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A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K 기업이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B가 이러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두 국가의 자본 스탁은 똑같이 100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자금의 규모라든가 자본 스탁은 1인당 자본 스탁은 동일하고요. 반면에 그 국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misallocation 문제로 인해서 1인당 GDP가 8이고 국가 B는 그러한 misallocation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인당 GDP가 이제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misallocation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misallocation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GDP를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실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추측하셨으면 하는 것은 여하튼 그 기업 2죠. 기업 2에서 10억 원을 빼서 기업 1한테 주면 경제 전체 산출량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10까지 컨트리 B는 이제 그런 기업이 없는 상태니까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10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값, 뭐 제가 그냥 대충 8의 값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얼로케이션 문제는 결과적으로 TFP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휴먼 캐피탈 스토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보시죠.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100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컨트리 A의 경우에 K기업이 있는 컨트리 A의 K기업에서 저한테 고소하지 않겠죠? 그렇죠? 지워버릴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하튼 고소가 제일 무섭죠. 요즘은 대통령도 고소하셔서. 보겠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 1000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TFP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Y는 A의 K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Y는 8이고 A는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고요. 1000의 3분의 1승이에요. 그럼 이 값은 10이니까 A는 0.8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 A, 그러니까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있는 컨트리 A의 TFP는 0.8이고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없는 컨트리 B의 TFP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없는 컨트리 B의 TF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있으면 TFP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TFP를 떨어뜨리는지를 사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미스얼로케이션 때문에 1인당 GDP가 하락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생산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TFP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에서 얘기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생산 함수 모형 혹은 생산 모형에 미스얼로케이션 문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휴먼 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스얼로케이션으로 인해서 1인당 GDP가 떨어질 거예요. 혹은 반대로 휴먼 캐피탈로 인해서 1인당 GDP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 함수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미스얼로케이션으로 인해서 하락한 1인당 GDP가 TFP가 낮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TFP를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틀렸다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 우리들끼리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타당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 이쪽 분야를 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식해 보이겠죠. 예,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이런 거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이제 미스얼로케이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1인당 GDP가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어드레스하지 못하면 미스얼로케이션 문제를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 피겨 아웃 하지 못하면 잘 표현하지 못하면 마치 이게 TFP가 낮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은 미스얼로케이션 때문에 TFP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그 학부생들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드렸듯이 무식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드렸듯이 미스얼로케이션 문제를 생산함수를 통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혹은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멋있는 말로는 스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를 통해서 잘 표현하는 게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꼭 그런 게 아닌데 TFP 차이 때문이 아닌데 TFP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장 솔로우 성장 모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본 생산 모형이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 모형이고 5장의 솔로우 성장 모형이 이제 두 번째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두 번째 모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6장의 아이디어 모형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세 번째 모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솔로우 성장 모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